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동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삼과 어떻게 보면 이제 삼과의 내용을 보시면 삼과에 보시면은 그 시상, 시제라고도 하고 시간과 상태를 양상을 나타내는 그 합친말 시상이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와 또 완료 형태에 따라서 또 그것이 과거에 일어나는가 아니면 현재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미래에 벌어질 일인가 또 그것이 행동이 상태가 끝났는가 정해지지 않았는가 아니면 옛날부터 했던 것이 어떤 과거에 끝나버렸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 시상이라는 것 자체는 처음에는 이게 제일 처음에 제1시상이라고 했다면은 이건 거의 그 시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과거, 혹은 미래 되겠죠. 미래,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이렇게 됩니다. 과거치기가 되겠죠.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것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현재, 과거,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미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이 발생했지만 끝나지 않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생각들이 과거와 미래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 좀 먼저 그리스 사람들 혹은 성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과거의 일로 인해서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을 미래 예언, 과거 예언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서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꽤 많은 부분들이 예언자들 혹은 묵시록 같은 경우들이 다 그런 식으로 아마 과거의 일이지만 거의 미래에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보면은 뭔가가 관련을 맺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이게 미완료와 단순 과거, 이걸 다른 말로 부정 과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이것은 이제 앞으로는 이게 현재 완료고 이거는 이제 과거 완료가 되겠죠. 현재 같은 경우 현재에서 미완료. 미완료는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상태죠. 상태입니다. 단순 과거는 그때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일, 끝나버렸던 일이 그런 것이죠.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서 언제 끝났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부정과거라는 뜻이 그거예요. 시점이 명확하진 않다. 근데 일어나긴 했는데 그것이 언제 시작해서 끝나긴 끝났는데 그것이 끝난 시점을 명확하게 몇 월 며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일어난 것은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속하긴 하겠는데 그거 외에도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라는 것 자체도 내가 밥을 먹었긴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먹었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 경우들을 그래서 부정과거 이것이 이제 제2 단순 과거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아오리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완료 형태는 마찬가지죠. 지금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의 무엇이 끝난 거죠.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시작을 해서 그때 완전히 이제 완료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 것들 이제 표현을 하죠.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현재는 그렇겠고요. 과거는 벌써 이렇게 예를 들자면 go를 얘기를 하자면 go는 현재죠. I go
하지만 과거는 어떻게 됩니까? I wen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래 같은 경우는 뭐 I will go 라든지 뭐 I am going 뭐 이렇게 되겠고, 현재 완료는 뭐겠습니까? I am gone. 뭐 이건 뭐 난 곧 가버린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뭐 사라진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I have gone도 되겠죠. 나는 가버렸. 나는 뭐 그렇게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면은 과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I have had gone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되겠고요. 또 go를 했으니까 이거는 I was going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과거에 지속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느냐, 언제 했는데 끝나긴 했는데 정확하게 그 시점은 모르겠을 경우, 그 다음에 과거에 과거 이전에 뭐가 시작돼서 과거에 끝나버린 경우, 완료가 된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영어의 시점에서도 그 영어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유럽어들이 거의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다 이 그리스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1시상은 진짜 시간과 관련된 미래, 그러니까 현재, 과거, 뭐 과거와 그다음에 현재 완료. 하지만 두 번째 제2시상은 어떤 상태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과거에 지속되고 있던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한번 벌어진 일인가, 그리고 과거 이전에 시작이 되어서 그때 완료가 된 형태인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과에 보시면 그 27쪽 교재 27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 동작이냐, 아니면 과거체계 일회적 동작이냐, 또 완료체계냐. 그래서 현재체계에는 그 현재와 미완료가 있는 것이고, 과거체계에는 미래와 단순 과거가 있는 것이고, 완료체계에는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그렇지만 이제 영어라든지 현재 독일어로 설명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영어와도 되게 비슷한 면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현재어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언어가 지금 통용되는 언어는 아니고 이제 고정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100%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언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언어를, 특히 유럽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영어를 이제 생각을 떠올려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이 그리스어에는 좀 독특한 것들이 이제 생겨나죠. 예를 들자면은 직설법인데, 직설법이야 뭐 그냥 우리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가정법이라든지 이런 그 접속법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법이란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라는 것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에 터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설법을 관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능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중간태라는 말 자체가 뭐 어떻게 들으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I said myself라든지, 그러니까 I vote for me 라든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와 관련이 되어서 뭔가를 함께 말할 때가 이제 중간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잘 나타나는 게 이제 독일어 개념, 독일어가 이런 중간태 개념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독일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by라는 게 단순히 어떤 목적
이끌어를 이제 이끄는 타동사라기보다 타동사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나를 위해서 그 자동차를 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때는 이제 중간태의 동사다. 직설법 중간태 동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어에서는 독특하게도 보통은 다 중간태가 있는데 어떤 동사들은 이 중간태만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고대어의 고대어 왜 그렇게 이런 말들을 썼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어떤 사고 체계랑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리스어 같은 경우들을 보면 물론 이제 인도 유럽 계통으로 이제 넘어왔다고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고들을 보면 그러니까 명사 같은 경우들을 보시면 명사도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성이 있어요. 사실 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모든 사물들도 다 어떤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우주도 하나의 생명을 받고요. 그래서 뭐 지구도 뭐 가이아라는 어떤 여신, 땅의 여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물, 불, 흙, 뭐 바람, 뭐 공기 뭐 이런 원소들 자체들도 사실은 그냥 하나의 뭐랄까 그냥 뭐 무생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거대한 생명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고 있다는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이런 것들은 이제 독일어의 그러니까 라틴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요. 독일어가 그래서 그렇게 성수격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태리어랑 불어 같은 경우는 중성 같은 경우도 이제 없다고 하는데요. 영어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보면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어떤 문장이 있었다. 앞에 명사가 있었다. 근데 이 명사를 받는 것들이 she라든지 he라든지 뭐 이렇게 인칭 대명사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영향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고대인들의 사고를 완전히 바꿀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가 그랬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해서 지금 그리스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철학적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것을 그래서 이건 원리가 이렇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내용들로 이제 류가 가장 이제 기본적이기 때문에 류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류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 제1시상에 보시면 다시 이제 10가로 이제 교재 10가로 넘어오게 되면은 과거 체계에 보면은 현재, 미래, 현재 완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이제 현재 이게 이제 미완료겠죠. 미완료, 단순 과거, 그다음에 과거 완료 뭐 이렇게 되겠는데 왜 그럼 미래에 과거 체계인데 왜 미래가 있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설명은 60쪽에 이제 나옵니다. 60쪽에 과거 체계에서 미래와 단순 과거를 연계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둘 다 동작의 계속이나 완결과 같은 특정 뉘앙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둘 다 시상 어간에 시그마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보니까 시그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그마가 두 개가 있더라. 요렇게 시그마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차이를 두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미래에도 과거 체계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미래 같은 경우는 왜 그럼 단순 과거처럼 어떤 특정한 게 없느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사실 어떻게 정할 수가 없어요. 몇 월 며칠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것이 또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신만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과거 체계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인은 이 시그마가 중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그마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 과거 체계의 그 어간상에 시그마가 들어간다는 요 차이들 때문에 이제 과거 체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형태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사실은 이 모든 이 시상은 12개입니다. 12개인데 중간태와 그 수동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태가 있고 수동태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이게 나머지는 다 같은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개 때문에 두 개가 늘어서 사실 따지고 보면 14개겠죠. 14개.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사 체계가 시상이 14가지가 이제 벌어졌다는 거. 그것이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스어가 이제 난 도대체 그리스어 못 해먹겠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의 알파벳 순서가 이렇게 되는지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원래는. 요거죠. 예. 알파벳이 뭐 이제 24글자가 되는데 알파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어에 뭐 영어든지 어쨌든 그 라틴어에서 이제 이러한 유럽의 이제 알파벳을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라틴어 그대로. 그러니까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해서 뭐 그렇긴 하더라도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어려울 수는 있을 건데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어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어의 특징은 그 이전까지 그 쐐기 문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페르시아라든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히브리어라든지 이집트 상형 문자, 중국에 있는 한자 이런 것들은 다 표의 문자입니다. 표의 문자라고도 하고 이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였어요. 그런데 상형 문자였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알파벳을 들여오면서 이것이 표음 문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전엔 다 상형 문자였어요. 페르시아 이게 뭐 쐐기 문자라고 하지만 그것들 다 원래대로라면 상형 문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갑골문이 발전했죠. 한자에서도 그것도 다 상형 문자였습니다. 상형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왔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이집트의 그 히에로그래픽 같은 경우 히에로그래픽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돼 완전히 이제 전형적인 상형 문자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표음 문자가 된 겁니다. 표음 문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슷해요. 이거보다도 더 그러면 더 힘든 게 뭘까요? 우리가 처음에 하면 히브리어가 더 어렵겠죠. 히브리어는 또 거꾸로 써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는 알파벳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는 문법이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그리스어보다 히브리어를 공부하기가 더 쉬워요. 따지고 보면. 왜 그러느냐?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더 철학도 하고 그러다 보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이다 보니까 변화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전 그리스어에서 이제 그 코인으로 넘어오면서 그나마 좀 간단해진 겁니다. 그나마 좀 간단해진데요. 우리는 목표는 뭐냐? 목표는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어를 하는 목표는 이것을 가지고 뭐 모든 고대 철학이라든지 언어를 다 외우고 다 쓰고 작문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죠. 원래는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을 하면서 신약 성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텍스트는 웬만하면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좋겠죠. 달달달 외우면 좋겠고 가능하면 외우면 좋겠고 이 원리를 알고 나서 그럼 어떻게 사전을 이용해서라든지 또 대략적인 것 정밀하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그 엄밀한 건 차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신약 성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읽고서 대략적인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것이니까 신약 성서를 공부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설교를 할 때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과지만 이거를 뭐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간다고 해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 왜 9과까지는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간 것처럼 보이느냐? 거기는 솔직히 조금 외우면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10과 이후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포기한다고 뭐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따라오면 좋습니다. 이 과정은 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나 못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뭐 이 정도는 알고서 넘어가는 것하고 그냥 모르면서 넘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죠. 텍스트를 보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만 그렇냐? 뭐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를 그럼 잘하십니까? 잘하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엄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영어를 바라보는 그 시점들도 관점들도 달라져요. 현대어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고 요거 이제 미래 되겠습니다. 현재를 다시 한번 보죠. 아직 우리가 제일 처음 했으니까 리오, 리에이스, 리에이, 리오맨, 리에테, 리온, 류신. 요 뉴가 있는 거, 마지막에 뉴가 있는 거, 이것들은 이제 그 뒤에 모음이 오면은 뉴가 생기고 혹은 문장 끝에 오면 뉴가 있는 것들은 이제 유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뉴가 없이 그렇게 돼 있다기보다는 그냥 뉴까지 함께 외우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 이제 현재 미래 여기는 이제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형 여기 이제 현재형이고요, 미래형이고요. 여기는 현재 완료, 여기는 과거 완료 되겠죠. 여기 이제 미완료, 여기는 이제 단순 과거, 여기는 이제 과거 완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현재 미래인데 여기는 중간태, 요건 수동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현재 완료가 되겠죠. 이 중간태, 수동태. 여기는 이제 현재인데 중간태고요. 수동태고요. 뭐 다행히 이거 같은데
미래에서는 이제 갈린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책에선 갈리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현재 완료인데 여기는 완료 이제 중간태하고 수동태가 이제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 미완료가 되겠고요. 여기가 미완료. 여기 이제 과거인데 과거 단순 과거에 여기는 중간태, 여기는 단순 과거의 수동태가 되겠죠. 여기 이제 중간태와 수동태의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류소, 류세이스, 류세이, 류소멘, 류세테, 류수신, 렐루카, 렐루카스, 렐루켄, 렐루카멘, 렐루카테, 렐루카신, 리오마이, 이건 이제 좀 있습니다. 이제 미완료 보겠습니다. 엘리온, 엘리에스, 엘리엔, 엘리오멘, 엘리에테, 엘리온. 좀 독특하죠, 이거. 단순 과거 보시면 엘류사, 엘류사스, 엘류센, 엘류사멘, 엘류사테, 엘류산. 과거 완료 보겠습니다. 과거 완료 보면은 요것이 자음이 중복이 됐다고, 자음 중복이라는 겁니다. 완료 형태 중에는 다 이렇게 완료는 사인이 뭐냐? 완료 형태들은 다 이렇게 자음이 중복이 되더라 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귀노스코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요다가 앞에다가 감마가 붙는 겁니다. 감마가 붙고 이 모음 자음과 자음 사이에 간모음, 매개 모음이 하나가 들어가서 개, 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니까 이건 좀 약간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개곤타이라든지 변화는 좀 있습니다. 우선 그런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왜 그럼 자음 반복이냐? 그러니까 람다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간모음, 매개 모음이 엡실론이 들어가서 이제 레루카 이렇게 자음을 이렇게 중복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완료니까 자음 중복이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2시상에는 다 엡실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엡실론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과거 완료에는 그럼 왜 엡실론이 안 보이느냐? 왜 안 보이느냐? 그러면은 안 보이는 것은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언어가 발전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이 이제 탈락한 것이죠. 근데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괄호를 열어준 겁니다. 그것은 그 고전 그리스어의 영향을 받아서 영향에서 왔지만 이것이 엡실론이 이제 탈락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읽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뭐가 좀 특별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특별한 것들을 보면은 다 여기까지가 어쨌든 어간이 되는 것이죠. 어간. 말의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현재 능동태, 직설법 능동태, 직설법 능동태 현재형에서는 여기까지가 어간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미래는 그럼 어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가 됩니다. 시그마까지 붙이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이 나타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현재 완료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자음 중복이기 때문에 자음 중복은 뭐 그대로 두고요. 여기요. 르 하고 카파까지 여기까지가 사실은 근이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밑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과거 제2시상을 알려주는 엡실론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어간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어간이 됩니다. 류까지 어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단순 과거 같은 경우도 어디가 어간이냐? 여기까지가 시그마 붙은 것까지. 그럼 여기는 뭘까요? 과거 완료는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어간입니다. 류 카파까지. 이제 그러면 현재 완료로 넘어갑니다. 현재 완료 그 중간태하고 수동태까지 넘어오면 그럼 여기서 현재 중간태 수동태의 어간이 어디겠느냐? 여기가 되겠습니다. 류. 그러면 중간태는 그럼 어간이 어디겠느냐? 여기가 되겠습니다. 시그마까지 오겠죠. 시그마까지. 그럼 수동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동태는 여기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태하고 시그마까지. 태, 시그마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현재 완료 중간태와 수동태는 당연히 여기가 되겠습니다. 어간을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줄기죠. 여기를 알게 되면은 무엇인가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완료 중간태 수동태도 이렇게 그 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류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순 과거 되겠습니다. 여기는 따지고 보면 류가 되겠죠. 물론 이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LL까지 여기까지가 다 사실은 어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LL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인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 사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엡실론이 맨 문장 앞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제2시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자음 중복이 일어난다. 자음 중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완료 체계라는 겁니다. 완료에는 이제 과거 완료가 있겠지만 현재 완료가 이렇게 있다는 거, 그것을 볼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 보면 이 시그마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거 뭐 미래와 관련이 있거나 또 미래와 혹은 그 과거 체계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 단순 과거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 체계와 시그마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가장 우리가 보면은 수동태일 경우에 특별하게 요 세타와 에타가 함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혹은 뭐 시그마까지 뭐 중간 뭐 이런 경우들은 시그마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수동태 그 수동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인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수동태인데 이것도 뭐 1시상에 2시상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뭐 사람이 다 못 외울 수 있어요. 다 못 외울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시상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한번 이렇게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62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동사의 6가지 기본형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능동 같은 경우, 현재 능동, 미래 능동, 단순 과거 능동, 현재 완료 능동, 현재 완료 중간태 수동태, 단순 과거 수동태, 이런 것들에서 이 어간들을 줄기를 기본적인 어간들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얘기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한다는 거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대충 이렇게 벌어질 것이다인 겁니다. 근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죠. 왜냐면 이제 규칙만 있으면 좋겠는데 언어라는 것이 다 불규칙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사전을 보시면 이 혹은 뒤에 그 부록표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독일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go, went, gone, come, came, come. 이게 원래 이제 뭐 have라든지 이런 게 이게 다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과거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뭐 혹은 뭐 과거 완료는 뭐 해들이 쓰겠지만 뭐 catch, caught, caught 이런 것들은 다 많이 쓰는 단어들이죠. 근데 그럼 가장 규칙인 건 뭡니까? 요 동사의 원형에다가 ed만 붙인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있으면 좋아요. 근데 언어라는 것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은 불규칙하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표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변화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동사의 6가지를 이렇게 놓고 그것에 따라서 요것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것이죠. 현재 능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게 뭐예요? 현재 능동의 어간은 류라는 겁니다. 류. 미래 능동의 어간은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현재 중간태 중간태하고 중간태 수동태를 보시면 현재 중간태 수동태 여기죠. 여기 어간들이 여기 그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미완료 능동을 보시죠. 그러니까 미완료 능동을 보시면 능동태 보시면 여기 이것도 류가 있죠. 또 미완료 중간태하고 미완료 중간태 수동태를 보시면 미완료 중간태 수동태 여기도 보면 류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능동에서 이제 현재 중간태 수동태, 현재 중간태와 수동태 그리고 같은 거니까 미완료 능동과 미완료 중간태 수동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다. 보시면은 현재 체계예요. 현재 체계. 그렇죠? 이것도 현재 체계. 근데 이제 현재 체계에서 보면은 어근이 이렇게 살아있더라. 근데 이제 미래 능동 같은 경우는 이 시그마가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미래 능동은 미래의 중간태. 미래 중간태를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기 어간들 미래 능동태에서
미래 중간태를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은 요 어간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런 겁니다. 단순 과거 능동을 보시면 단순 과거의 능동을 보시면은 요것도 사실 근데 요건 뭘까요? 여기서 보면은 요 시그마까지가 아니라 요 알파까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독특한 차이가 있겠지만 변화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알파까지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미래 중간태라는 거예요. 미래 중간태 같은 경우는 미래 능동이가 했죠. 단순 과거, 그러니까 중간태까지는 단순 과거, 단순 과거의 중간태에서 이렇게 알파까지, 르사까지 있는 것들이 요것도 이제 특별하게 모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변화를 한 겁니다. 근데 요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측. 그러니까 예측을 한다는 것은 뭐냐? 요 형태를 보면서 여기 형태가 요렇게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변화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을 보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그 시상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능동태를 보면은 이렇게 카파까지가 있죠. 과거 완료 능동태를 보시면 과거 완료 능동태를 보시면 여기 여기도 이렇게 까파까지 르까지 있습니다. 현재 완료 중간태 수동태를 보시면 현재 완료의 중간태 수동태면은 여기는 요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것을 넣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왜냐면 자음이 무엇에 따라 모르니까 어쨌든 넣고 보면 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밑에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순 과거는 뭐냐? 단순 과거 수동은 어딨죠? 예. 단순 과거 수동. 요렇게 요것이 그래서 미래 수동까지 연결을 지어주더라.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미래 수동이니까 여기다 시그마가 하나가 붙겠죠. 이렇게 예상을 가능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을 사실은 외우셔야죠. 어쩔 수가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몇 번을 이렇게 써서 보면은 어떤 규칙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는 시그마 하나만 넣어주면 그대로 가죠. 그래서 외우기가 더 쉬워요. 현재는 우리가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재 중간태 수동태를 이걸 알면은 이 중간태 그 미래 중간태에다가 시그마 하나만 넣으면 미래 중간태가 되고 여기다가 그 사이에다가 이 수동태를 만드는 이 세타와 테타와 이 에타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사인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동사의 구조 61쪽에 보면 이제 동사의 구조들을 보는데요. 이건 이제 복수 형태일 때 보시면은 뭐가 찾을 수 있느냐? 복수 형태를 보면은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맨 있고 이게 메타 맨 같은 경우나 몇 가지 사인이 있는데
man이나 이제 메타가 이제 맨 끝에 어미에 오게 될 경우 요 앞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복수 1인칭이 되겠더라. 복수 1인칭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거밖에 없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하네요. 맨 1인칭인데 그렇습니다. 1인칭인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 1인칭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my 이런 경우들도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태와 수동태의 어떤 특징이구나 라는 거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태의 그 기본형을 또 되게 중요한 것들을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중간태만 형태로만 갖고 있는 동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에르코마이 이런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간태 형태인데 이 중간태인지 능동태인지 중간태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능동태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시간을 보게 되면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게 그 외에는 이제 이 엡실론이 제2 시상에는 다 엡실론이 이제 거의 붙는데 요건 이제 살짝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요 차이가 있지만 엡실론이 붙을 때 동사가 늘 언제나 자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모음일 경우에 몇 가지가 요 59쪽에 있는 요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요거랑 이렇게 붙었을 때 이게 장음이 되는 관계로 이게 에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에타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 에타가 되니까 여기에 밑에 그 이오타가 붙는 것 이런 것들 발음을 하면 어떻게 원래대로라면은 만약에 뭐 오에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외에 가깝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 플러스 2가 되니까 외가 되겠죠. 길게 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보시고 되겠습니다. 거기에 뭐 헤오리스코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하면은 에 플러스 유가 되니까 이게 가서 요코하고 에이타하고 윕실론하고 붙어서 에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휘리스 뭐 콘으로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데서는 그대로 이렇게 요것 자체가 장음이기 때문에 그냥 에오리스콘으로도 헤오리스콘 이렇게 변하는 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찾다라는 단어라는데요. 그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이리스틱이라는 말도 나와요. 뭐 발견학, 뭐 추구하는 학, 뭐 이런 건데요. 이 말 자체는 아르키메데스가 뭐 목욕을 하다가 금덩이가 순금이냐 아니냐를 알아내는 그래서 이게 비중이라는 것을 알아낼 때 맨몸으로 막 왕한테 달려가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 알았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헤우레카였을 텐데 이제 발음상 이제 넘어오면서 유레카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다음에 찾았다, 알아냈다, 발견해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발견했다 이런 뜻에서 온 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그 현재와 미래와 현재 완료 일시상에 있는 것들은 다 현재, 과거 어떤 완료 체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쪽은 일시상, 이시상은 현재의 어떤 그 동사의 상태,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지속되고 현재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고 일있는 것, 내가 지금 새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보고 있다, 새가 날아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인 것이고, 미래 같은 경우는 날아갈 것이다 하지만은 그것은 날아갔다, 그러니까 날아갔었다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지 모를 경우 단순과거, 혹은 뭐 마라톤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스가 승리했다, 이런 것들 단순과거들이 들어갔겠고요. 완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새가 날아가서 없어진 거예요. 내 눈에 시야에서 가려진 것이죠.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일시상과 이시상을 구분할 수가 있겠고, 현재와 과거와 완료 체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뭐 숙제로 내드리면 이거를 써보는 것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거죠. 써보고 해서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숙제는 다시 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은 지난번에 했었던 그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